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5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당신의 소중한 금융정보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 기준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생활과 아주 밀접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이게 단순히 금융회사를 위한 지침 이걸 넘어서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바로 당신의 권리 또 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규정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요. 이게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가이드라인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요? 법 개정도 있었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나오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되고 또 뭐랄까 데이터 활용 환경 자체가 변하면서요. 금융 현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신용정보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수집, 이용, 제공, 파기까지 정보 처리의 전 과정 그리고 정보 주체인 당신의 권리까지도요. 구체적인 사례나 FAQ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그 핵심 용어부터 좀 빠르게 다시 짚어보죠. 개인 신용 정보는 정확히 어떤 범위까지인가요? 이게 개인 사업자 정보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개인 신용 정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살아있는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업 대표의 정보라도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기업 신용하고 직접 관련 없는 건 제외돼요. 개인 사업자 정보는 좀 복합적인데 사업자로서의 정보, 상호나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사업자 개인의 신용하고 관련된 정보다 이러면 개인 신용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신용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명 정보랑 익명 정보. 이 둘의 차이도 중요하죠. 활용 범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가명 정보는요, 그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직접 식별 정보는 지웠지만 다른 정보랑 이렇게 결합하면 누군지 알아볼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통계 작성이나 연구 같은 특정 목적 아래서는 당신의 동의 없이도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반면에 익명 정보는 이건 어떻게 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정보라서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면 익명 정보로 추정된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정보 처리 단계별 규칙으로 넘어가 보죠. 정보 수집과 이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동의겠죠. 근데 사실 예외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원칙은 당신의 명시적인 동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경우 이런 때는 동의 없이도 수집 이용이 가능하네요. 특히 그 2023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요. 계약 이행 관련해서 불가피하게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계약 이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정보 활용 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동의가 기본인데 실제로는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처럼 동의 과정이 좀 형식적인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한 건가요? 여전히 정보 제공은 당신의 동의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금융위가 평가한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집중 관리라든지 법원 제출 명령 아니면 아까 말한 가명정보 제공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고는 하지만 실제 동의 절차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될지는 이건 금융 소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보 파기는 그럼 언제 해야 하나요? 보통 최장 5년 보관 후 파기라고 하는데 금융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분쟁 대비 이런 이유로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금융거래 관계가 끝나면 최장 5년 안에 삭제해야 하고요. 보유 목적이 달성됐다 이러면 3개월 내 파기가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상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거나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특정 기간은 보존이 필요한 가명정보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보관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분리보관. 네. 가이드라인은 파기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뭐 어려움이나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보 주체인 당신이 자신의 정보 파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보안 조치는 어떤 점들이 강조되고 있나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다 포괄하는데요. 핵심은 역시 접근 통제 강화입니다. 권한은 최소화하고 변경되면 즉시 반영하고 기록 남기고요. 또 접속 기록 관리, 이거 최소 1년은 보관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 정보 암호화, 뭐 비밀번호나 고유식별 정보 같은 거요. 이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관리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지정 의무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당신의 권리겠죠.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뭐 마이데이터나 자동평가 대응권 같은 새로운 권리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 정보 열람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정정 요구하고 원치 않는 정보 제공이나 활용 동의는 철회하고 정보 삭제 요구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이게 바로 마이데이터죠. 이걸 통해서 당신의 정보를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요? 네. 그리고 또 대출 심사 같은 자동화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 신용평가 결과 대응권도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힘이 예전보다 더 강해진 셈이죠. 네. 최근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기능인가요? 그거는 이제 명의도용 같은 걸로 원치 않는 대출이 실행되는 걸 막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미리 신청해두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새로운 여신거래를 금융회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아직은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하고 또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2025 금융 가이드라인, 결국에는 금융회사의 어떤 책임 있는 정보 관리, 그리고 정보 주체인 당신의 권리 강화,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투명성 확보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AI가 대출 심사나 금융 상품 추천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하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그 AI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받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정보 통제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설명 가능성과 통제권 확보,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